매주 수요일에 만났던 코너죠. 범죄의 재구성. 추석 특집으로 이번 주만 시간을 금요일로 잠깐 옮겼고요. 오늘은 영화 속 범죄를 통해 현실의 범죄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범죄의 재구성에서 만나고 있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 거의 나오지는 못하고 네, 지금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연휴의 첫 번째로 지금 밖에 남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모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럼요. 탈출. 네, 그리고요 이분 오신다고 하니까 벌써 문자들이 쏟아지는데 나지현님, 어머 표창원 DJ 받고 초대 손님이 이수정 교수님, 우와 제 마음 다 들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크크크 후덜덜한 시간. 그리고 4936님, 와우 카리스마 크리스탈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네요. 정신적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뭐 이런 문자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죠 지금 바로 특급 게스트 추석 특집에 걸맞는 분입니다. 범죄심리학의 대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로 잠깐 인터뷰 요청드렸었고, 그랬었죠. 네. 지금 연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뭐 저희 집에서 이제 차례를 지나기 때문에 예. 생존했습니다. 네, 일단 지났기 때문에 아하. 네, 이제 휴식입니다. 저는. 그럼 뭐 음식 준비 요리 이런 거 다 하셨어요? 음식 준비하죠. 뭐 오. 되든 안 되든 네. 합니다. 뭐 맛있는지는 제가 보장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는 상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합니다. 네. 네. 왠지 이수정 교수님이 만드신 추석 음식은 뭔가 먹으면 막 그냥 여기저기 심장하고 뇌를 쿡쿡쿡 찌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두 분이 오늘 처음 보시는 거 아니면 어디서 보셨나요? 저희들 이렇게 자주 의원 보죠. 표디 그다음에 네. 교수님 매번 이런 네, 프로그램에서 자주 뵙고 제가 언제나 따르고 싶은 워너비 교수님. 무슨 말씀을. 뭐 이 토론회 가면은 꼭 같이 불러서 네. 자주 뵙죠. 네, 패널로. 토론회에서 많이 네. 만나셨구나. 네. 네. 반대편에 서신 적도 있으시죠? 근데 비슷한 것 같아. 약간 그 보는 관점이 네. 방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럼 별로 재미가 없겠네요. 좀 싸우셔야 재미가 국민을 반대로 위해서. 할까요 오늘?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최초의 조합을 보고 계십니다. 프로파일러였던 저,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원의 명탐정 코난, 중령 코난 승지현 위원, 최고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셋이 지금 앉아 있는데요.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요. 오늘 스토킹 그리고 조두순인데요. 우선 이수정 교수님께는 저희가 스토킹 관련 영화를 추천해달라 미리 부탁을 드렸고요. 승지현 위원께는 조두순 관련 영화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수정 교수님 네.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습니까? 네, 저는 여자 스토커 결국에는 인명피해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예. 주인공인 미저리라는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미저리.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엽기적인 아주 약간 쇼크 받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캐시 베이츠죠. 네. 월등한 연기력과 그런 그 여자 스토커가 달라붙어 있으면 진짜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대학교 때인가 이 영화 나왔는데 네. 완전히 그냥 정말 그때는 남자들을 진짜 공포로 그랬죠. 몰아넣은. 네. 여자가 무서울 수 있다라는 표본을 보여준. 맞습니다. 네. 역시 그렇습니다. 교수님다운 영화를 골라오셨습니다. 자, 그럼 승지현 의원은 조두순 관련해서 어떤 영화를 골라오셨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에 소원이라는 영화였고 예.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 유료로 그 프로그램을 사서 봤는데 뭐 갑자기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해지지만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을 보고 저희 집 사람이 누가 죽었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흐느껴서 우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그 아버지 기자들이 막 따라오니까 예. 아이를 다른 병실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네. 그 아이가 이제 갖고 있던 그 어떤 그 장치가 좀 흐트러지면서 이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따라오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러면서 비 맞는 아저씨 우산 씌워주는 게 그게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아이가 자기의 어떤 그 몸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 이물질이 묻은 옷을 이제 벗겨서 닦아주려는 아버지한테조차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못 벗기게 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소원은 실제 조두순 사건 피해자 이야기를 영화한 영화죠. 그리고 윤도현 씨가
그 OST 직접 노래 작곡하고 불러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수정 교수께서 추천한 영화 미저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로 만든 영화 미저리. 소설가죠, 남자. 인기 네. 소설가에게 집착했던 이 광적인 팬의 이야기, 스릴러 영화인데요. 먼저 교수님, 그 열성 팬과 스토커 이게 어느 선에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일단은 이제 열성 팬의 이제 어떤 사랑을 받는 만일 연예인이 있다면 네. 또 스토커에 관심을 받는 어떤 뭐 사람이 있다면 그 이제 관심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열성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쫓아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이런 종류의 열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은 본인의 생활이 유지되겠죠. 자기 생활이 유지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병적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본인의 인생도 함께 망가지는 겁니다. 예, 피해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뭐 회사를 아침에 정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정시에 출근을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뭐 본인의 일이 아닌 이제 그 쫓아다니는 사람의 일정에 맞춰서 생활 그 패턴을 다 바꾼다거나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활의 패턴이 바뀐 지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상 돼서 뭐 직장을 잘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일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생팬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뭐 학교도 잘 안 가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글쎄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청소년이니까 뭐 좀 일반적인 성인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겠죠. 그 시기적 특성.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의 정말 예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도 중간고사는 보러 간다라는 친구들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혀 일정도 모르면서 밤낮이 뒤바뀌어서 연예인만 쫓아다닌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많겠죠. 사실 스토킹을 스토킹 관점, 스토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통 이제 팬은 그 아무리 그 좋아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도 그에 대한 배려를 하는데 스토커는 무조건 1인칭 시점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배타적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만 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저도 한번 뭐 본의 아니게 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저는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를 좀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어떤 건가 하면 원래 배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배려하고 실수를 이렇게 보담아 줘야 되는데 스토커의 관점은 무조건 비코스인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1인칭 시점이냐 배타적 소유욕을 뭐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뭐 때문에 라고만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팬의 입장이 아니라 스토커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런데 그러면 이런 구분은 그렇게 한다고 그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그런 스토커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뭐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인격 장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무슨 조현병이나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 장애는 틀림없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뭐 굉장히 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에고센트릭하고 다른 사람 입장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그 타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꽤 발생하는 거죠. 좋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괴롭게 하겠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스토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괴롭히는 의미가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줌으로 해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상대에게 각인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저리도 결국은 중간에 이제 막 괴롭히는 뭐 이렇게 폭행을 하는 그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막 고문하고 막.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자신의 존재감의 그 극도의 쾌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 다리를 부러뜨리면서 내가 없으면 뭐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필요한 존재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영화가 충격이었던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스토커는 남자고 네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정반대로 여성이 스토커가 되고 남성이 피해자가 된 경우인데 네. 이 영화만 그런가 아니면 실제로도 남성 이런 경우들이 꽤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네.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구애하는 행위다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맞아요.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보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스토커는 성격장애이기 때문에 이 성격장애는 사실 남자도 여자도 다 걸릴 수가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꼭 남자들만 뭐 스토킹을 한다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그냥 양상이 남자들이 예. 하는 스토킹이 좀 더 폭력적이고 좀 더 이제 뭐 통제력을 이제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하.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헌신하는 스타일의 스토커들이 사실상 많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상대는 원치도 않는데 본인이 가서 몰래 들어가서 뭐 집안일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행위를 한다거나 선물을 계속 보내거나 막 이런 경우죠. 뭐 그런 타입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사실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승지현 의원님도 그런 형태의 여성 스토커를 경험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저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고. 당신을 좋아하니까 예. 좋은 감정이니까 당신 뭐 거기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당신한테 개의치 원하는 건 마. 없다. 어허. 내가 하는 거를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 예. 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그걸 거부하느냐. 어허. 내가 당신에게 표현하는 이 마음 자체는 이건 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하지만 예.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 생활이 있는데 학교 가서 만약에 수업 마치고 나오는데 그 수업 마치는 그 교실 앞에서 있는다든가 아하. 퇴근하는 어떤 그 뭐 교정에 있는 문 앞에 선다든가 심지어 출근하는 집 앞에서 있는다든가 이러면 예.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뭐 문제 없는 행동이겠지만 여기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스토킹을 하는 지금의 관점에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은 국가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행동은 어떠한 문제도 없는 행동이고 예. 어떤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훈방을 하거나 아니면 집요한 괴롭힘 정도의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그냥 그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스토커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이 무섭지 않는데 그 스토커에 적용을 해야 될 공권력이 없다는 게 그게 그 공백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께서 계속 오랜 동안 스토킹 행위 처벌법이 필요하다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나면 그냥 지키만 보다가 끝이 나면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죽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상대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 내 돈 10만 원 내고 나는 걔를 어차피 괴롭히다가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행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추적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한 3년어치 17년부터 19년까지 판결문을 다 뒤져가지고요. 살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판결문을 다 뒤졌더니 그게 한 1333건 정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모든 걸 다 읽어가지고 파트너 살인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 전 배우자, 뭐 현재 여자친구, 현재 배우자, 유엔에서 기준으로 하는 이제 파트너 살인에서 과연 스토킹이 얼마나 전조적인 증상으로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보면 사실 스토킹 방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그렇죠. 이제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중에 파트너 살인이 336건이 있더라고요. 1333건의 살인 사건 중에. 3분의 1 가깝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가 파트너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스토킹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가지고 판결문에 적을 정도의 스토킹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한다라고 결국은 그 근거로 스토킹을 적어놓는 그 판결문이 몇 건이냐? 그게 38%입니다. 38%.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의 죽음의 경우에는 지금 38%보다 좀 더 높아가지고.
가지고 한 40% 넘게 나오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스토킹을 단속했으면 40%의 여자들은 파트너에 의해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사실은 스토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구애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건 완전 오해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토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타적 소유요. 그 배타적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머니퓰레이션 조종이 안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그렇죠. 선택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네, 네. 2014년에 스토커가 한 297건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는 그게 스토커라고 저희들이 도인 게 있는 이 583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경각심이 없는 거 아니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스토커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 16세 여고생에게 승 의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요 문제는 일단 이수영 교수님께 조금만 여쭤보고요. 예. 지금 그 스토킹 처벌 법안 얘기가 나왔는데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을 지금 발의 자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토킹 방지법이 사실은 여러 번 시도가 됐는데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지켜보는 것이 아직은 피해가 발생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법으로 굳이 규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잖아요. 그러다가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그냥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웬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아직은 예비행위조차라고도 인정 안 받는데 법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죽기 전에 해야지 그게 사실은 피해자가 보호가 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법안을 발의한 중에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스토킹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를 일단 정의만 해놓고 범죄로서 정의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스토킹은 그 다음 이제 그 항에다가 다시 이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은 그 전에 있던 스토킹이란 무엇이냐 하고서는 두리뭉실하게 했던 정의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시조치예요. 결국에는 이 스토킹 방지법은 왜 필요하냐? 임시조치로 피해자가 죽기 전에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임시조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 방지법에도 임시조치를 일단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 이래가지고 지금 보호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뭔가 좀 수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임시조치를 요청해서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 만들어진 그런 법안입니다. 네. 8852님 문자 주셨는데요. 스토킹이 생각보다 무섭군요. 오늘 주제는 무시무시하네요.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주셨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승재현 의원이 가지고 온 조두순 관련 영화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2718님 문자 주셨네요. 마음은 무거운데 그래도 알아야 할 이야기지요. 스토킹 그리고 조두순. 스토킹 이야기도 할 게 너무 많지만 시간이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바로 승재현 위원이 가지고 온 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소원. 승재현 의원님, 당연히 뭐 이거 조두순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 영화가 2013년에 나왔고 이걸 보는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게 아팠을 것이고 앞에 이수정 교수님은 사실 이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프셨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2013년에 이 영화가 이렇게 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금에 있어서야 조두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지금의 상황이 형사정책을 만드는 저로서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렇네요. 네. 이수정 교수님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저는 끝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때 저희 아이가 아직은 미성년이었고 그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고요. 여러 번 문제 제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무슨 특강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 이제 기껏해야 한 달 조금 남은 이 시점까지 대책이 안 나왔는지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살던 곳을 터전을 잃어야 되는 지경이 된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요. 책임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데 대한 아마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대다수의 어른들은 다 똑같이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지금 에라도 지금 저는 이제 보호수용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보호수용법이 옛날에 사회보호법이 아니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야간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다니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중간 처우적 목적의 보호수용이라서 네. 무조건 징역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낮에는 뭐 마음대로 전자발찌 차고 돌아다니면 되는데 보안 처분이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사실 하죠. 네. 그러니까 이순영 교수님께서 조도순에 대해서 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네. 어렵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호수용제를 주장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순영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서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가 보호수용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급 적용을 굳이 안 해도 되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전자 감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보호관찰을 함께 받습니다. 1:1 보호관찰. 네. 표 의원님이 해주신 그 1:1 보호관찰 받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잘 지내는 데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그런데 문제는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을 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검사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보호수용을 뒤늦게라도 선고할 수 있게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급 적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뭐 인권 쪽 이제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급 입법이면 뭐 여러 가지 위헌적 이제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법은 사실은 보안 처분이고요. 네네. 그리고는 소급 입법이 아닌 형태로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만 넉넉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피해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사실은 이번 참에 통과가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야간에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가족료의 조건으로 약물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약물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문제는 동의 없이 강제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실 외국에도 조건부 동의를 거쳐가지고 약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수용을 일단 받지 않으려면 약물이라도 해라 이런 이제 선택권을 결국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승지현 의원님은 이 보호수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호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시설 내로 가는 것이고 예. 재범의 위험성이 약한 사람은 중간적 처우로 가는 것이고 네.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이제 사회 내로 가는 건데 제가 2014년부터 한 2016년까지 보호수용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를 이제 방문을 하고 기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프랑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어떤 보호 수용을 했는 사람이 사회에 나갔다, 그냥 보안 처분을 받는 사람, 재범 위험성 있는 사람이 사회에 나갔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지켜야 될 조건을 위반했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스스로 입증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가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에 의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냐. 그러면 비례성의 원칙이니까 세상에 나와서 조건에 위반하면 중간적인 처우에 들어가는 거고 중간적인 처우에 들어가서도 조건 위반하면 다시 시설 내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약한 단계에서 중간 단계, 중간 단계에서 강한 단계 이게 비례성의 원칙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어떤 시설 내 처우나 아니면 중간적 처우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바깥으로 보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거예요. 뭐 보호 관찰하고 전자발찌 취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하고 신상 공개하고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게 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무차별적인 어떤 중복적인 조치를 취해서 정말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 중복적이고 무차별적인 어떤 보안 처분이 정말 인권적이냐라고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 아니라 좀 그 사람의 아픔을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은 다른 말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치료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네. 오히려 인권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호수용법을 발표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인숙 의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이 법안의 내용은 조두순 출소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서 성범죄자 대상 특별 치료 프로그램 연장해서 받도록 한다. 이건 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500시간만
받게끔 되어 있고 그 그렇죠. 500시간 받고 난 다음에 추가 연장이라든가 재범위 위험성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교육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여기 와서 사람 따라 감기가 걸렸을 때에도 아이스피린 하나를 먹고 낫는 사람이 있고 7일을 더 많은 항생제를 먹고 낫는 사람도 있다면 네. 단순히 500시간을 투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재범위 위험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밸류에이션이란 재범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여전히 아프고 있으면 그 아픈 데에 대해서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추가 이수에 하는 조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 역시 저는 자꾸 이제 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고 뭐 부가적인 것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권인숙 뭐 의원께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이수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보호 수용이 불가하는 그러니까. 경우에 1대1 보호관찰 더하기 심리치료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 3분에서 5분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 분이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치료는 뭐 법률이 개정되든 개정되지 않던 일단은 보호관찰이 테두리 내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24시간을 지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보호관찰관도 사실은 밤에는 퇴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자발찌만 차고 그러면 밤에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술을 이제 중간중간에 마셔가면서 귀갓길에 어떤 사고를 칠 가능성은 그러면 없느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CCTV를 무지하게 많이 붙인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고 치고 난 직후에는 틀림없이 검거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는. 우리는 피해자를 다시 만들고 싶지 미리 않은 막아야 거거든요.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이것은 사실은 뭐 피해자를 뭐 완전히 안 만들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폭력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이미 폭행치사라는 전과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술을 한 잔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을 집안에서 만약에 폭행하는 경우에 그럼 전자장치가 있으니까 집안에 있다는 거는 신호가 오겠지만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뭐라는지는 있는지 모르죠.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전자발찌만 채워놓고 아무리 낮 시간대에 치료를 한다 그래도 밤 시간대를 커버하지 못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청취자분들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상진님, 피해자가 다시 또 공포에 떠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법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주세요. 네, 정말 머리 맞대고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영님, 이수정 교수님과 승지현 위원님을 한 자리에서 모셔 설명을 들으니 제가 마치 현장 중심에 선 느낌이네요. 네, 김광천님, 이수정 교수님 바쁘시더라도 범죄의 재구성에 자주 나와주세요.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취자분의 그 요청과 청탁인데요. 외면하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수요일에 수업이 있어요. 네, 요일을 저희가 한번 제가 요일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두 분과 함께한 범죄의 재구성 확장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요. 다음번에 또 확장판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수정 교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마. 저도 네. 믿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